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쿠프스 vs 레흐 포츠난.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후반으로 갈수록 살아나는 쿱스의 볼순환 속도와 측면 중앙 전환 패턴이 얼마나 깔끔하게 구현되느냐가 핵심이다. 쿱스는 초반에는 중원 투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부틸라이넨을 중심으로 안전한 패스를 이어가며 경기 온도를 서서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에는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레흐 포즈난의 수비 블록이 어느 쪽에서 먼저 벌어지는지 탐색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쿱스의 볼 터치가 가벼워지고 페나넨이 측면에서 더 자주 공을 잡기 시작하면 크로스와 컵백이 섞여 나오며 수비의 시선이 안팎으로 갈라질 것이다. 레흐 포즈난 수비수들은 페널티 박스 안쪽 마차킹과 박스 바깥 세컨 슈팅 라인까지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이 틈을 정확히 노리는 자원이 바로 아리프다. 그는 세컨드 라인에서 출발해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며 한 번의 슈팅각을 만드는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다. 반면 레흐 포즈난은 볼을 따낸 뒤 공격 전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못해 한두 번의 롱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쿱스가 다시 공을 가져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페널티 박스 안과 바깥에서 연속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쿱스는 1차 헤더뿐 아니라 박스 바깥에 이선 자원을 배치해 세컨 슈팅각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한 번의 상황을 두세 번의 기회로 확장할 수 있다. 레흐 포즈난이 이를 막기 위해 라인을 더 낮추면 쿱스는 박스 앞에서 짧은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섞어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고, 반대로 라인을 올리면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이 그대로 열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쿱스가 볼을 더 오래 소유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페나넨과 아리프를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이 더 자주 반복되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레흐 포즈난이 역습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할 수는 있지만 세컨볼 경합과 간격 관리에서 밀리는 흐름이 이어지면 쿱스가 다시 경기를 틀어주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쿱스의 빠른 볼 순환과 측면, 하프 스페이스 연기를 레흐 포즈난이 버텨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며, 구조적으로는 쿱스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구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후반 중반 이후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나오는 페나넨의 컵백과 아리프의 침투 한두 번이 승부의 방향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쿱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노아 vs AG 알크마르. 이 경기는 박스 안에서의 숫자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 그리고 세컨 찬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수 있는 매치업이다. FC 노아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크게 끌어올리지 않고 중원 아래에서 안전하게 풀어가려는 성향이 강해 초반에는 버티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방에서 상대 센터백을 위협하는 압박 강도가 높지 않고 빠른 역습 패턴도 제한적인 편이라 알크마르 수비를 깊이 흔들어 놓기에는 도구가 많지 않다. 반면 알크마르는 점유를 통해 상대를 뒤로 밀어넣은 뒤 페널티 박스 주변에 인원을 집중하며 사디크의 측면 돌파와 낮은 크로스를 축으로 공격을 설계한다. 사디크의 돌파 이후 낮은 크로스가 반복되면 수비는 자연스럽게 골문 앞과 니어 포스트 쪽을 우선적으로 막기 위해 블록을 좁히게 되고, 이는 곧 측면과 세컨드 라인에 빈 공간을 남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때 미난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공을 받아 슈팅을 가져가거나 다시 옆으로 열어주며 결정적인 패스를 선택할 수 있다면 FC 노아 수비는 정비할 시간조차 없이 계속 흔들릴 수 있다. 알크마르는 후반 중반 이후에도 공격 숫자를 줄이지 않고 박스 부근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막판으로 갈수록 세컨 찬스와 리바운드 볼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FC 노아는 간헐적으로 롱볼이나 세트피스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체적인 박스 점유와 하프 스페이스 통제력에서 밀리면 한두 번의 찬스로 경기 흐름을 뒤집기에는 부담이 크다. 특히 수비 블록이 계속 골문 앞에만 몰리게 되면 미난스와 이선 자원들이 박스 앞 프리한 지점에서 슈팅을 가져갈 기회가 누적되며 실점 가능성은 시간과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박스 안 숫자와 세컨드 라인 마무리,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활용해서 더 완성도 높은 구조를 가진 쪽이 후반 승부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 무게 중심은 알크마르 쪽으로 기울어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FC 노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SK 시그마 vs 로잔 스포르트. 이 경기는 초반 점유율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앞에서 세컨볼과 리바운드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시그마 올로모우츠는 타자니를 축으로 좌우 전개를 풀어낸 뒤 미콜렌카의 크로스와 컵백, 자노시크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결합해 박스 앞 볼 점유를 꾸준히 끌어올릴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들어서면 전개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면서 측면에서 올라오는 볼에 맞춰 이선 전체가 박스 근처로 동시 침투하는 장면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미콜렌카가 한 번은 높게, 한 번은 낮게 볼을 공급하면 로잔 수비는 클리어링 방향과 높이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두 번째 볼이 애매한 지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노셰크는 이 지점을 향해 타이밍을 맞춰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세컨드 볼이 흘러나오는 순간 지체 없이 인스텝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로자는 아이딘과 레코에리를 통해 빌드업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겠지만 시그마 올로모우츠가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면 수평 패스 위주로 몰리며 전진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때 박스 근처까지 볼을 끌고 올라가는 대신 중원에서 끊기고 역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로잔 입장에서는 뒤로 쫓아가며 수비해야 하는 구도가 반복된다. 버틀러, 오예데지가 뒷공간을 향해 빠른 침투를 가져가더라도 지원 인원이 충분히 따라붙지 못하면 단발적인 슈팅으로 끝날 위험이 크고 반대로 시그마 올로모우츠는 두세 번에 걸친 연속 공격으로 상대 박스를 두드릴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로잔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은 조금씩 벌어지고 박스 바로 앞 공간에서의 대인 마크와 세컨볼 체크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시그마 올로모우츠는 교체 카드 투입 이후에도 박스 앞 인원을 유지하면서 미쿨렌카 쪽으로 공격 방향을 몰아준 뒤 반대편에서 자노시크가 침투하는 패턴을 반복해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 수 있다. 세트피스 역시 시그마 올로모우츠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헤더 이후 흘러나온 볼을 박스 앞에서 다시 슈팅으로 연결하는 패턴까지 감안하면 로잔 수비는 한 번의 클리어링으로 위기를 끝내기 어려운 경기 구도다. 그래서 전반에는 로잔이 빠른 역습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올 수 있더라도 후반 승부처로 갈수록 박스 주변 숫자 싸움과 세컨볼 경쟁력은 시그마 올로모우츠 쪽으로 무게가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홈에서 치르는 이 경기에서 시그마 올로모우츠가 박스 안팎을 가리지 않고 슈팅 볼륨을 늘려간다면 결국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한 번 이상은 골로 연결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전체적인 흐름과 후반 운영 구도를 고려했을 때 세컨볼을 기반으로 득점 찬스를 연속 생산할 수 있는 쪽은 시그마 올로모우츠라는 점이 이 매치업의 핵심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그마 올로모우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지린스키 vs 크리스탈 P. 이 경기는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이용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린스키는 빌비아를 앞세운 직선적인 전개와 양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로 먼저 기세를 잡으려 하겠지만 공격이 길어지는 순간에는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아브라모비치와 필리포비치가 동시에 전진하는 구간에서는 공을 잃는 즉시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이 열리며 더블 볼란치가 넓어진 폭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나온다. 이때 크리스탈 팰리스는 굳이 서두르지 않고 사르 쪽으로 전개를 모아 수비를 그쪽으로 끌어당긴 뒤 컵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동시에 노리는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사르가 측면에서 깊게 파고들며 컵백 타이밍을 잡으면 지린스키 수비 라인은 본능적으로 문전 쪽을 먼저 막으려 하고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는 순간적으로 비게 된다. 휴즈는 바로 이 지점을 노려 세컨드 라인에서 박스 앞까지 침투해 들어가며 한 번만 정확한 볼이 연결돼도 비교적 여유 있는 슈팅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수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흘러나온 공을 다시 골문 방향으로 밀어넣는데 능해 첫 슈팅이 막혀도 두세 번의 연속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린스키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려 박스 안을 압축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들어오는 컵백과 세컨드 슈팅을 동시에 막아내기 버거워지는 흐름이 예상된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수비 간격이 늘어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사르의 깊은 전진과 휴즈의 침투, 마테타의 마무리를 한 세트로 묶어 반복적으로 상대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지린스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두 번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 흐름 자체를 바꾸기에는 수비 조직과 간격 관리에서 버텨야 할 시간이 너무 길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많은 찬스를 한 번에 마무리하느냐보다 후반 승부처에서 하프 스페이스와 컵백 공간을 얼마나 자주 점유하느냐에 따라 점수차가 벌어질 수 있는 구도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유효 슈팅과 결정적인 장면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지린스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란 vs 볼로냐. 이 경기는 브란의 직선적인 측면 전개와 박스 안 숫자 싸움 그리고 볼로냐의 세컨드 라인 전진과 컵백 패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다. 브란은 홈 특유의 에너지와 4-3-3의 넓은 폭을 활용해 초반부터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으려 할 것이다. 헤게보와 피네가 박스 안팎으로 가며 움직이면 콤비그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세컨드 라인에서 박스 앞 공간을 차지하려는 장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반에는 브란이 볼 소유와 슈팅 시도면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가져가는 듯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중앙 수비 보호와 라인 간격 유지 측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는다. 볼로냐는 초반부터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더블 볼란치로 중원을 두텁게 세우고 브란의 첫 번째 전개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임모빌레는 수비 라인 어깨를 타고 움직이며 공간이 생기는 순간 뒷공간으로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고 오르솔리니는 측면에서 커싱과 크로스를 번갈아 쓰며 수비를 벌려놓는다. 오드가르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작은 각도로 볼을 받으면서 브란의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에 애매한 지점을 꾸준히 점유해 패스를 연결해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볼로냐의 공격 패턴은 더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세컨드 라인 자원들이 박스 근처까지 전진해 컵백 이후 세컨드 슈팅을 노리는 구조로 변해갈 가능성이 크다. 브란 입장에서는 측면 크로스를 대비하느라 박스 안 숫자를 맞추는데 집중하다 보면 박스 앞 공간에서 세컨드 볼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볼로냐의 중거리 슈팅을 연달아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특히 경기 막판
체력 저하 구간에서 불안 미드필더 라인이 한 발씩 늦어지기 시작하면 볼로냐의 세컨드 라인 전진과 슈팅 선택이 그대로 유효 슈팅으로 연결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라인을 올려두고 공격 숫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역습 상황에서의 뒷공간 노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볼로냐는 이런 상황에서 오르솔리니의 측면 돌파와 컵백, 임모빌레의 박스 안 움직임, 오드가르드의 세컨드 라인 슈팅까지 삼각형으로 결합해 마무리 타이밍을 노리게 된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세컨드 라인의 전진 타이밍을 잘 가져가고 컵백 이후 혼전 상황에서 중거리 한 방을 더 정확히 꽂느냐의 싸움인데 구조와 선수 구성, 전개 완성도를 놓고 보면 볼로냐 쪽이 훨씬 더 현실적인 승리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불안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디자그레브 vs KRC 앵크 이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시간이 흐를수록 페널티 박스 주변 점유를 끌어올리며 후반부에 승부수를 던지는 구도가 유력하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전반에는 스토이코비치의 드리블과 컵백으로 측면 수비를 시험한 뒤 후반 들어 크로스 빈도와 박스 안 침투 숫자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패턴을 자주 가져간다. 벨료는 니어포스트와 중앙을 번갈아 오가며 수비수들을 끌어내고 그 사이로 류비치치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세컨볼 상황을 득점 찬스로 전환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반면 KRC 앵크는 빌드업에서 흐로소브스키가 공을 잡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전진 패스 선택이 제한되고 측면 풀백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때 공을 잃어버리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역습 두세 번의 수비 블록이 쉽게 갈라질 수 있다. 또한 행크는 크로스 수비 상황에서 1차 헤딩 클리어 이후 주변 지역을 정리하는 속도가 느려 두 번째 슈팅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그래서 디나모 자그레브가 후반 들어 측면에서 크로스와 컵백을 쏟아붓는다면 행크 입장에서는 박스 안에서 계속된 경합을 버텨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행크의 공격 자체는 오현규의 움직임과 메디나의 사이드 침투로 일정 수준의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라인 전체가 앞쪽으로 길게 늘어지는 순간 역습 대응이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원정 환경에서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경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간격을 다시 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리스크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에는 탐색전 양상으로 흘러가더라도 후반 60분 이후부터 디나모 자그레브가 박스 점유와 크로스 물량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디나모 자그레브는 스크리닝과 세컨볼 대기 인원을 명확히 나누는 편이라 한두 번만 타이밍이 맞으면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행크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원이 느려 세부대인 방어가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고 이번 매치업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디나모 자그레브의 박스 점유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누적되면 행크 수비는 버티기 모드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전술 완성도와 박스 안 집중도 그리고 후반 승부처에서의 마무리 능력을 종합하면 디나모 자그레브 쪽 기대값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디나모 자그레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페네르바체 vs 노팅엄 이 경기는 전술적인 디테일만큼이나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과 후반 압박 강도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한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페네르바체는 기본적으로 4-2-3-1 구조에서 안정된 빌드업을 가져가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에서 압박 강도를 높여 위쪽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전방에서는 엔 네시리가 박스 안에서 상대 센터백과의 경합을 책임지고 아센시오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육상 선수급 스피드를 살려치고 들어가 낮은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상황에서 수비 라인은 계속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는 마킹이 흔들리면서 세컨드 상황 대처까지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 흐름에 맞춰 세컨드 라인에서 프레드가 하프 스페이스를 절묘하게 파고들어 박스 근처에서 슈팅각을 가져간다면 골문 앞에서 이미 피로가 누적된 노팅엄 수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결정적인 슈팅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노팅엄은 약 2800km에 이르는 장거리 비행 이후 치르는 경기라 전반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에서 자연스럽게 후퇴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깁스 화이트와 더블 볼란치가 전방으로 나갔다가 공을 뺏겼을 때 곧바로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메우지 못하면 프레드와 아센시오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굳이 초반부터 무리하게 승부를 보려 하기보다는 전반의 상대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고 후반 들어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박스 앞에서의 볼 점유율을 높이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엔 네시리가 박스 안에서 센터백을 끌고 다니고 아센시오가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를 날리며 프레드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패턴이 한두 번만 반복돼도 노팅엄 수비는 라인 유지와 마킹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노팅엄이 역습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할 수는 있겠지만 장거리 원정과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친 상황에서는 90분 동안 같은 강도로 맞불을 놓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페네르바체의 압박과 전진 패스가 점점 더 자주 박스 근처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로가 누적된 노팅엄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에는 조건이 만만치 않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네르바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PAOK vs 셀타비고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 구조적인 상성이 더 중요한 승부다.
한쪽은 후반 승부처에 볼을 빠르게 돌리며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PAOK이고 다른 한쪽은 장거리 이동 이후 3백과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셀타비고다. 초반에는 셀타비고가 아스파스를 축으로 점유율을 잡으려 하고 파블로 듀란이 측면에서 한두 번 속도를 올리며 PAOK 수비 뒷공간을 시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셀타비고 윙백들은 공격과 수비를 왕복해야 하고 3백은 폭을 넓힌 채 버텨야 하기 때문에 전환 상황에서 미묘하게 한 발씩 늦는 장면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순간부터 PAOK의 장점이 드러난다. 지브코비치가 측면에서 방향 전환과 돌파를 반복하며 1대1 싸움을 이기고 한 번 안쪽으로 접어 들어온 뒤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으로 셀타비고 수비를 끊임없이 헛걸음시킨다. 그렇게 측면에서 균형이 무너지면 콘스탄티아스가 이 선에서 볼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 사이 찰로프는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영리하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박스 안에서 완벽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후반 60분 이후에는 장거리 비행과 더불어 누적된 체력 소모까지 겹치며 셀타비고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 속도가 한층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셀타비고가 아스파스의 킥이나 세트피스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후반 승부처에서의 안정감은 PAOK 쪽이 훨씬 더 앞서는 그림이다. 결국 후반에 속도가 붙는 볼순환과 측면 돌파, 그리고 하프스페이스 침투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PAOK가 경기 흐름을 쥐고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PAOK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드리타 길란 vs NK 첼레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전방에 확실한 주축 자원을 갖추고 있어 계속해서 득점 찬스가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드리타는 전반에 아제라지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반복하며 점유율을 쥐고 상대 블록을 좌우로 흔들면서 마나즈를 향한 크로스와 박스 안 침투 루트를 동시에 열어갈 것이다. 무스타파가 중원에서 끊임없이 압박과 차단에 나서며 볼을 따낸 뒤 곧바로 앞으로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전방 삼각형의 움직임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슈팅 볼륨을 키울 수 있다. 후반에는 드리타가 아제라지의 발끝에서 나오는 롱패스와 대각 전환 패스를 더 자주 사용해 템포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수비 라인이 무거워진 첼레를 상대로 뒷공간을 연속해서 찌를 가능성이 크다. 첼레는 이오시포프의 측면 돌파와 코바체비치의 박스 안 움직임, 크베시치의 전진 패스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드리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양쪽이 번갈아가며 찬스를 만드는 구도에서 어느 쪽이 마무리에서 더 집중력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타는 전반에는 점유를 통한 통제, 후반에는 롱패스를 통한 속도 조절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모두 쥐고 있어 경기 흐름을 한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은 쪽이다. 반면 첼레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순간 수비 전환에서 측면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드러날 수 있고 드리타의 전환 속도와 전방 침투에 여러 차례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결국 전술적 유연성과 템포 조절 능력, 그리고 전방 삼각형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드리타가 경기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더 많은 유효 슈팅과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드리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야기엘로니아 vs 피오렌티나 이 경기는 스쿼드 로테이션과 동기부여 그리고 막판 템포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야기엘로니아는 4-2-3-1 기반의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피에투제프스키가 중앙에서 빌드업 출발점을 잡고 이마지가 측면에서 반복적인 돌파와 컷백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사이드 공략 패턴을 갖고 있다. 이마지의 돌파가 반복될수록 상대 풀백과 센터백은 박스 안에서 위치를 잃기 쉬워지고 이때 로만추크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한 칸 전진하면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야기엘로니아는 특히 경기 막판에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 패스 스피드와 전환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집요하게 노리는 팀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세리에어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 리그 경기에서 주축 멤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 컨퍼런스 리그 매치에서는 로테이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3-4-3 구조에서 모이스킨과 구드문드손이 전방에서 위협을 줄 수는 있지만 만드라고라를 중심으로 한 중원 라인이 완전한 베스트가 아니라면 빌드업과 압박 전환 과정에서 미세한 틈이 자주 생길 수 있다. 이 틈은 야기엘로니아 입장에서 피에투제프스키와 로만추크가 잡아낼 여지가 있고 중원에서 공을 탈취하는 즉시 이마저 쪽으로 빠르게 전개해 측면 돌파와 컷백을 반복하는 공격 루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오렌티나가 경기 초반에는 전방 압박과 점유율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원정이라는 변수와 로테이션 라인업이 맞물리면 시간이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넓어질 위험이 크다. 야기엘로니아는 이 구간을 놓치지 않고 상대 진영 깊은 지점에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린 뒤 이마지의 컷백과 로만추크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박스 안 혼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피오렌티나가 리그 일정과 체력 부담을 의식해 교체 타이밍을 앞당기게 되면 경기 후반에는 오히려 조직력이 떨어진 라인업이 그라운드 위에 남게 되고 이는 홈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야기엘로니아에게는 더 유리한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컨퍼런스 리그 특성상
강팀이라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리그보다 떨어지는 순간 라인 간격 관리와 세부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야기엘로니아는 이런 틈을 막판 템포 상승으로 파고드는데 능한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이름값과 스쿼드 뎁스에서는 피오렌티나가 앞서 보일 수 있지만 로테이션 가능성과 원정 부담 그리고 야기엘로니아의 막판 템포 변화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감안하면 단판 승부에서는 야기엘로니아 쪽 이변 가능성을 무겁게 볼 여지가 충분한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야기엘로니아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오모니아 vs HNK 리에카 이 경기는 같은 4-2-3-2를 쓰더라도 공을 잃었을 때의 대응과 역습 전환 속도에서 격차가 꽤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오모니아는 에완드루의 적극적인 인터셉트를 출발점으로 삼아 공을 따내는 순간 곧바로 탱코비치를 찾는 패턴을 반복하려 할 것이다. 탱코비치는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은 뒤 한 번의 터치로 방향을 전환해 세메도에게 열어주거나 직선적인 킬패스로 단번에 박스 안을 겨냥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때 세메도는 넓게 벌려 상대 풀백을 끌어내고 반대쪽 이선 자원은 박스 안으로 침투해 골키퍼와 1대1 구도가 열리는 장면을 노릴 것이다. 리에카는 더블 볼란치와 코프를 중심으로 공을 돌리면서 라인을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풀백이 함께 올라갔을 때 볼을 잃는 순간 뒷공간과 중앙 포켓이 동시에 열리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전반부터 오모니아가 일부러 라인을 살짝 내리고 상대를 불러들인 뒤 에완드루의 인터셉트로 역습 스위치를 켜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리에카 입장에서는 볼 점유율이나 빌드업 비율에서는 우세해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찬스의 질과 한 방의 위협에서는 오모니아 쪽이 더 직접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들어서면 리에카의 전환 수비 속도는 더 느려지고 오모니아의 역습 한두 번이 곧바로 스코어로 연결될 수 있는 타이밍이 찾아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공을 가진 팀이냐보다 누가 더 빨리 전환하고 박스 앞 1대1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인 승부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모니아는 에완드루의 인터셉트, 탱코비치의 킬패스, 세메도의 침투까지 역습 루트가 선명하게 정리된 팀이라 승리 기대값이 높은 쪽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모니아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FK 스캔데자 vs 삼순스포르 이 경기는 단순히 4-2-3-1과 4-1-4-1의 포메이션 싸움이 아니라 후반 승부처에서 하프스페이스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슈켄디아는 후반으로 갈수록 라티피를 중심으로 측면 돌파 빈도를 높이고 이브라임과 제이눌라이가 박스 안박스 앞을 동시에 점유하며 압박을 가하는 구조를 만든다. 라티피가 측면에서 드리블 후 낮은 크로스를 선택하는 순간 삼순스포르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그 사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이 타이밍에 제이눌라이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면 수비가 반응하기 전에 페널티 박스 안쪽 혹은 박스 앞에서 곧바로 슈팅각을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이브라임은 골문 가까운 지점을 점유하며 낮은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볼을 마무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 번 라인이 무너지면 연속된 슈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삼순스포르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넓은 구역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라 측면에서 1차 압박을 성공하더라도 박스 앞 세컨드 지역까지 동시에 통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우스를 향한 롱볼과 단순 크로스 의존도가 커지고 중원 압박이 풀리는 순간 슈켄디아에게 세컨드 지역 전체를 통째로 내주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슈켄디아가 홈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후반 승부처를 기준으로 라티피의 돌파와 제이눌라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이브라임의 골문 앞 마무리가 한 번씩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후반 시간대에 펼쳐질 측면 중앙 복합 공략과 세컨 찬스 마무리까지 감안하면 이 매치는 슈켄디아 쪽으로 기대값이 더 크게 쏠린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슈켄디아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파나티나 vs 빅토리아 풀젠 이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의 점유 기반 측면 변주와 빅토리아 풀젠의 직선적인 전방 지향 공격이 맞붙는 흐름이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전반 초반에는 다소 탐색전을 거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진영 깊은 구역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공격 주도권을 가져가는 스타일이다. 두리치치는 측면에서 연속적으로 크로스와 컷백을 섞어 사용하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끊임없이 선택지를 던져 수비의 집중을 분산시킨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서 바카세타스가 하프스페이스를 선점해 흘러나오는 볼을 받으면 한 번의 터치로 슈팅각을 만들거나 다시 측면으로 열어주는 패스를 통해 찬스를 이어갈 수 있다. 이오아니디스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을 통해 1차 타깃 역할을 수행하고 바카세타스와 두리치치가 뒤에서 세컨드 찬스를 마무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풀젠 수비는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게 된다. 빅토리아 풀젠은 드로신미의 뒷공간 침투와 비드라의 연계 능력을 활용해 한 방을 노리겠지만 전방 압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라인 간격과 윙백 복귀 타이밍이 맞지 않아 측면과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파나시나이코스가 좌우 폭을 넓게 쓰며 한쪽으로 볼을 몰았다가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턴을 반복한다면 풀젠의 수비 블록은 방향 전환마다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파나시나이코스는 중원에 충분한 숫자를 두고
튀어나온 공을 먼저 잡은 뒤 바카세타스를 거쳐 다시 전진 공격을 시작하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와 찬스 비율에서 더 앞설 여지가 크다. 빅토리아 풀젠 입장에서는 드로신미의 속도와 피지컬이 통하는 구간에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 경기 흐름을 바꾸기에는 수비 조직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드러나는 약점을 감추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파나시나이코스가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두리치치의 측면 변주와 바카세타스의 하프스페이스 장악을 통해 득점 기대값을 꾸준히 키워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나시나이코스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셀틱 vs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단순히 전술 구도만의 싸움이 아니라 후반 승부처 타이밍의 박스 주변 밀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셀틱은 전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결정적인 장면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이 나온다는 패턴을 자주 보여왔다. 마에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 상대 풀백과 센터백을 끌어낸 뒤 다시 바깥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반복하면 수비라인의 기준점이 계속 흔들리게 된다. 이 흐름 속에서 맥그리거가 세컨드 라인에서 타이밍을 재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면 마에다와 이에나초 사이 공간에서 슈팅각이 열리거나 세컨드 볼 상황에서 박스 앞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와 르웰링을 축으로 역습과 침투를 시도하겠지만 셀틱이 점점 더 박스 근처에 숫자를 쌓아가는 국면에서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기도 내려앉히기도 애매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라인을 내리면 마에다의 반복적인 측면, 안쪽, 바깥 움직임과 맥그리거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박스 안이 포위되는 압박을 느껴야 하고 라인을 올리면 이에나초의 박스 침투와 셀틱의 직선 패스를 감당해야 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슈투트가르트 선수들이 판정하나 세컨볼 한 번에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후반전 접어든 시점부터는 세밀한 수비 간격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후반 승부처로 갈수록 박스 주변 세컨드볼과 혼전 상황은 셀틱 쪽에 더 자주, 더 위험한 형태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슈투트가르트가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시도하더라도 전반 후반에 걸쳐 누적되는 압박 강도와 홈 분위기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셀틱이 점차 주도권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틱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릴 OSC vs FK 츠르베나 이 경기는 릴의 후반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츠르베나 지베즈다의 수비 간격 관리 문제가 얼마나 극명하게 충돌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릴은 전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빌드업 템포를 유지하면서 이가마네의 침투와 펠릭스 코레이아의 측면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블 볼란치가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며 이선과 풀백까지 함께 올라와 박스 주변에서 볼 점유를 늘리는 패턴을 가져갈 것이다. 펠릭스 코레이아가 측면에서 1대1 돌파 후 컷백을 시도하는 순간 수비 라인은 문전 쪽으로 쏠리고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에는 벌어진 간격이 그대로 남는다. 이 공간을 세컨드 라인에서 하랄손이 타이밍 좋게 파고들면 굳이 강한 슈팅이 아니어도 코스만 정확하다면 골키퍼가 반응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츠르베나 지베즈다는 아르나우토비치의 연계를 통해 단 한 번의 역습으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풀백의 복귀 타이밍과 더블 볼란치의 커버 범위가 관건이다. 측면에서 라도니치가 전진한 뒤 공을 잃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그 뒷공간을 노리는 릴의 역습 한 번이 곧바로 박스 안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타이는 세트피스와 중거리에서 한 방을 노리겠지만 경기 흐름 전체를 주도할 만큼 라인 전체를 끌어올리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수비 간격 관리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뒤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결국 후반 승부처에서 어느 쪽이 하프 스페이스를 더 많이 점유하고 컷백 이후 두 번째 움직임에서 먼저 반응하느냐가 득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릴은 펠릭스 코레이아의 돌파와 하랄손의 세컨드 침투, 이가마네의 문전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완성형 패턴을 갖추고 있어 후반 시간이 지날수록 득점 기대값이 올라가는 쪽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루도고레츠 vs 페렌츠바로시 이 경기는 루도고레츠의 측면 전개와 컷백 그리고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도 있게 구현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루도고레츠는 전반에는 중원부터 경기를 안정시키며 카이오 비다를 축으로 한 측면 드리블과 낮은 크로스로 상대 수비 블록을 넓혀놓는 데 집중할 것이다. 마차도는 박스 안에서 니어와 파 페널티 스팟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크로스와 컷백 모두의 반응에 마무리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칼록은 이선 중앙에서 수비라인과 미드필드 사이 공간을 차지하며 짧은 패스로 흐름을 이어가고 필요할 때는 하프 스페이스로 깊게 침투해 직접 슈팅까지 연결하려 할 것이다. 페렌츠바로스는 바르가를 향한 첫 번째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두 번째 볼에서 간격이 벌어지며 루도고레츠에게 다시 공격본을 내줄 여지가 크다. 특히 좌우 풀백이 전진한 뒤 볼을 잃는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 앞뒤 간격이 벌어지고 박스 앞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루도고레츠는 바로 이 타이밍에 강점을 가진 팀으로 카이오 비다를 통해 측면에서 한번 묶어놓고 컷백 이후 박스 앞에서 세컨 슈팅각을 만드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릴 수 있다. 후반 중반 이후에는 루도고레츠가 측면 공격 비중을 더욱 끌어올리며
페렌츠바로스의 풀백 뒷공간과 더블 볼란치 옆 공간을 동시에 공략하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마차도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 둘을 끌고 들어가면 칼롭과 다른 이선 자원들이 박스 바깥 지점에서 여유있게 공을 다루며 슈팅 혹은 다시 측면으로 이어지는 2차, 3차 공격을 설계할 수 있다. 페렌츠바로스는 전방에서 한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이 느슨해지고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루도고레츠의 패턴 플레이를 끝까지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에서 시작된 컵백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며 이 부분에서 루도고레츠가 더 준비된 팀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루도고레츠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